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양측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네, 한편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신 것처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 또 소명이 확실한 부분을 위주로 영장을 청구했다.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데 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좀 적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 있는 부분, 네. 이걸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부분은 저는 이걸 의미한다고 봐요. 여러 가지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혐의 중에 일제 강제징용 소송, 이 부분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또 2016년에 전범기업 측 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애가 한모 변호사하고 여러 차례 만난 게 지금 입증이 됐다. 검찰은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실무진들이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서 재판의 진행 방향을 직접 상의를 하고 공무상의 비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단순한 지시를 뛰어넘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를 한 거다. 지금 이런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관에 대해서 사찰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려 했다. 이 부분도 검찰에서는 직접 양 전 대법원장이 물의야기법관 조치 보고 법원 행정처에서 그걸 올리면은 직접 거기에 V자 표시로 표시를 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 관계를 당연히 입증하는 증거고 또 공모 관계에 있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를 한 거다. 이걸 지금 나타내려 한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상식적인 얘기기도 합니다만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최고 정점에 있다. 이걸 나타내듯 구속영장 청구서가 지금 260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에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234쪽이었거든요. 그것보다도 지금 26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고 정점에 있고 모든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걸 검찰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양 전 대법원장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검찰 신문 조서 열람에만 한 36시간 이상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방어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이럴 거예요. 지금 조서 열람에만 36시간 30분을 지금 시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변호사를 하면서 답답한 게 제가 검사 시절에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만은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면은 검찰 측에서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 그냥 범죄 사실만 나열돼 있는 거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36시간 30분 검토했다는 거는 본인이 얘기를 했더라도 기억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암기 수준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했든 아니면 변호사가 입회를 했으니까 변호사가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거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질문을 했고 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거의 지금은 암기할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에서 36시간 30분 동안 조서를 열람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은 우선 이겁니다. 이게 과연 법리상으로 가장 큰 게 이제 직권남용인데 재판에 개입을 했다면 아무리 대법원장이라도 다른 판사들이 재판하는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어요. 그런데 직권남용이 되려면 우선 직무 권한에는 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남용해야 되는 건데 아예 법리상 재판에 개입하는 건 내 직권이 아니다. 이런 법리상의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때도 다스 소송의 공무원들을 동원시킨 거.
이거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무죄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그런 우선 법리상의 전략을 쓸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됐다. 검찰이 이야기하는 증거는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니 전직 대법원장까지 한 내가 어딜 도망할 염려가 뭐가 도주의 있느냐. 우려 역시 없다. 도주 우려 전혀 없다. 그러니까 법리상으로도 문제 없고 예.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 근데 왜 구속하느냐?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검찰이 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을 다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다시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장을 재청구하려면은 네. 뭔가 추가적인 사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정의당 의원을 했던 서기호 판사가 판사들은 10년에 한 번씩 재임용 심사를 해요. 예. 근데 그때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서기호 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재판부에 얘기를 해서 소송 빨리 선고해라. 그 재판 뭐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로 됐어요. 그래서 우선 박병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재청구하는 검찰로서는 일단 그 명분을 얻은 거죠. 그런데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도 좀 상대적으로 낮고 그다음에 그런 추가적인 사실이 지금 없는 걸로 보여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이미 법원에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 기각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뭐 특별한 것도 없이 다시 재청구하면서 검찰에서 우리 속된 말로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우리는 무조건 재청구한다. 이런 인상을 주기는 싫었을 거예요. 검찰도. 우리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한 결과 예. 박병대 전 대법관 말한 이런 추가적인 사실도 있고 네. 청구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거는 일부 판사들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상하 관계에 의한 업무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재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인상을 법원에 주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예.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제 세 가지 방어 전략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저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저도 어려워요. 저는 뭐 이게 좀 하나만 소리라고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반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법리상의 문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 이 측면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된다면 네. 정말 이건 정말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를 흔드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범죄다. 그러니까 네.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많죠. 그게 물론 입증이 된다면. 예.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이 뭐 계속 이거 개인적인 판사의 일탈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상급 지휘자가 구속이 안 될 수 있느냐. 이런 예.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형평성과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발부될 가능성이 더 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케어의 박소연 대표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알리지 못했다고 사죄를 했는데 대량 살처분과는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쪽짜리 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표가 지금 수사를 받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동물을 구조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한편에서는 뭐 본인은 안락사라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사망시키지 않았느냐. 이건 동물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분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면 후원해준 사람들이 속아서 준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후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그런 의혹도 있다. 그래서 같이 지금 수사가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사기하고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뭐 유용을 했다면 횡령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지금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지금 반쪽짜리 해명이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은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수년 동안 본인 주장으로 안락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알리질 못했다. 논란일 것이 두려웠다. 두려워서, 예. 그래서 뭐 소수 임원들만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안락사를 시켰다. 그러면서도 이제 본인 좀 뭐 변명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도 결국은 대량 살처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개를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학대받고 개농장에서 있는 그런 개를 네. 데리고 와서 네. 정말 생명 유지가 거의 무의미한 이런 개들만 우리가 인도적 안락사를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안락사를 시키려면은 수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뭐 생명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든가 예. 아니면 사람의 뭐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본인 주장은 인도적 안락사였다고 생각을 하는 그렇게 네. 주장을 하시는데 과연 그게 인도적인 안락사였는지는 지금 사실관계가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 요구가 큽니다만은 기자회견을 봤을 때 사실상 사퇴는 거부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본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수년간 본인이 뭐 이끄는 단체 취지하고는 달리 안락사를 시켰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건 내 책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직을 유지하는 것에 저렇게 연연할 필요가 있느냐. 네. 저는 그 의문이고요. 더군다나 수사에 의해서 뭐 동물 학대도 학대지만은 뭐 사기나 횡령 혐의까지 밝혀져서 기소가 된다면은 예. 좀 뭐 내부 규정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뭐 이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그렇게 기소가 되면은 특히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은 기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결단을 한다면은 네. 지금 해야 된다. 모든 게 내 책임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동물보호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기, 횡령,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한 상황인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이제 이런 혐의들이 처벌로 가능을 한 부분인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뭐 동물 학대를 해서 동물들을 뭐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저도 정말 검사 시절에는 이런 사건이 오면은 예. 정말 뭐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조금 하고 마른 것 같아요. 아, 수위가 낮다. 예, 수위가 뭐 기본적으로 뭐 사람을 뭐 어떻게 뭐 한테 상처를 입혔거나 뭐 예. 사람을 죽게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동물에 대한 저런 보호 인식 우리 사회의 그 보호 인식도 최근에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네. 뭐 그런 게 좀 대단히 미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경향을 반영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작년에 사실은 처벌 수위를 상향을 했어요. 그 전에는 동물을 뭐 학대해서 뭐 사망에 이르게 한다거나 이러면은 징역 1년 이하 아니면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거를 2년 이하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죠. 이걸 징역 3년까지 올리겠다, 법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형량이 낮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정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1년 이하라고 뭐 과거 법을 적용하더라도 정말 동물 학대한 사람에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실형 선고하고 하면 누가 이런 짓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네. 실제 법 적용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동물권에 좀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법과 제도를 한 번쯤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또 주제로 좀 넘어가 보죠. 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 처음으로 이제 피의자 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예상됐던 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지금 되는 겁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예. 지금 뭐 몇 년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수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손석희 선수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믿고 그 말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가는 네. 왜냐하면 피의자의 인권이 또 뭐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손석희 선수도 이미 심석희 올해 선수요. 예. 심석희 선수죠. 네네. 죄송합니다. 손석희 선수도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에 무슨 진단서 같은 걸 놨을 가능성은 저는 드물다고 봐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재범 전 코치를 통한 증거 수집도 결국은 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휴대전화나
사용하던 컴퓨터나 이런 걸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과연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연 증거도 남아있을지 여부도 지금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경찰 수사가 지금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수사는 증거 없으면 수사는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한 가지 조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예. 지금 여러 피해자들이 나도 지금 뭐 그런 진술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도 그런 폭행이나 성폭행을 당한 게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진술할 수 있는 추가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물론 뭐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뭐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수의 피해자가 비슷한 상황을 얘기한다면 네. 조재범 코치의 말보다는 그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조 전 코치 폭행 혐의에 관한 이제 항소심 공판은 오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소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참 진퇴양난이에요. 경찰도 그렇고 이제 검찰도 이제 사건이 성취되면 뭐냐면 지금 항소심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그냥 때려서 상해를 입혔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차례 반복되니까 상습 상해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성폭행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입증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검찰에서는 공소장을 빨리 변경을 해야 돼요.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그게 성관계까지 이어졌다면은 그거는 뭐 강간, 치상 이런 굉장히 그 형량이 높은 범죄가 되거든요. 예. 네네. 단순 상해보다는. 그런데 이걸 지금 입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서 최대한 수사를 빨리 해서 네. 네. 이걸 밝혀야 돼요. 정말 성폭행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못 밝히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소된 상해로 기소가 된 그 내용이죠. 일시 장소에서 예. 성폭행까지 있었는데 그걸 나중에 밝히면은 그리고 그 사이에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돼버리면은 예. 성폭행이 있었더라도 상해로만 처벌받은 게 우리 법률용어로는 기판력이라고 하는데 다시 성폭행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거는 이미 한번 판단을 받은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찰과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명규 한체대 교수도 이제 폭행 의혹을 은폐하고 축소를 했다. 또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 연구년 자격을 또 취소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징계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체육계의 어떤 폭력과 성폭력 좀 막을 수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네. 정말 뭐 여러 명의 지금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폭행을 하는 게 정말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뒤늦게 뭐 한국체육대학에서 뭐 연구년 취소한다고 지금 뭐 이게 네. 시정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저런 폭력을 사용하는 지도자 네. 정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지금 한체대에서는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죠. 정말 95년도에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지도자라고 뭐 활동을 해서 거의 20년 동안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빙상계의 뭐 최고의 실력자다. 그러니까 뭐 저기에서 오히려 폭력을 자꾸 은폐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항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뭐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지금 뭐 한체대에서는 연구년 취소 이것만 할 게 아니라 네. 수사가 뭐 종료된 후에 뭐 징계 절차를 밟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징계 절차 지금 바로 개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히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 절차는 최소한 개시해서 그런 자료가 수집되면은 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그걸 제출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정말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이중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